네, 안녕하세요. 남우경 아카데미에서 회계사 경제학 그리고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병희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이제 어떻게 영상 봐야 될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영상은 한 문제당 10개씩 문제를 풀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 있으면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써놓은 제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난이도 상중하로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건데, 난이도 하인 거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푸실 수 있게끔 반드시 연습이 돼야 되는, 자주 나오고 또 이제 쉬운 내용들이고요. 난이도 중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도전해 볼 만한 문제들이고,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그다음에 난이도 상은 이제 가끔씩 한번 이제 불이타로 나오거나 혹은 이제 우리의 수준 한 번씩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매번씩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도 합격에 당락을 안 주는 그런 문제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무차별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무차별 곡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는데요. 무차별 곡선 1번,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 묶기 계절대. 요거는 무차별 곡선의 정의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무차별 곡선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며, 그렇죠. 우리가 xj, yj 1번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보시면은 xj, yj 수량 평면에서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리고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xj와 yj를 이만큼 소비하나, xj를 yj를 이만큼 소비하나, 모든 지점에서 효용이 동일한 거죠. 1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를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 요 기울기는 이제 가로분의 세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MRS XY, 그래서 그 소비자의 주관적인 XJ와 YJ의 대체 비율, 교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그때 XJ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이 한계 대체율이 점차 체감하죠. 이렇게 눕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한계 대체율이 점차 체감합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계 대체율은 점점 더 가팔라지죠.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은 점차 체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4번.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4번. 완전 대체제의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 대체제 맞죠? 완전 대체제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고, 그 다음에 완전 보완제는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는 L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5번. 모서리 해를 제외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단조성을 만족하는 소비자라고 하면은 무차별 곡선을 원점에서 보다 멀리 계속 멀리 보내서 접하는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린 보기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요게 사실 이제 알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제 수업 시간에는 요런 것까지 다 다루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겠다고 모든 경제학 이론을 다 샅샅이 보려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못 맞추시는 문제일 건데, 요런 건 굳이 공부 안 해도 우리 합격에는 크게 당락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 뭐 LO의 불가능성 정리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요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풀이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43번,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PQ 평면에서, 그렇죠? PQ 평면에서, 일반적인 PQ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도출되죠. 그래서 1번,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수요의 법칙은 뭐예요?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거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2번, 기펜지의 수요곡선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하향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때 소비량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가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격 효과라는 건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체 효과, 상대 가격 변화에서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까지 포함해서 가격 효과로 나타낸 수요 곡선을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렸던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보통 수요 곡선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다 자세하게 지금 볼 것까지는 아니고 자, 최초 소비점에서 P0에서 가격이 P1으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자, 그럼 그때 모든 재화는 대체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죠. 그래서 대체 효과로만 나타낸 보상 수요 곡선은 모든 재화가 항상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에서 소비량이 늘어난 이후에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죠. 가격 하락 시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재의 보통 수요 곡선이죠. 그 다음에 열등재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에 의한 실질소득 증가 시에 열등재니까 소비량이 반대로 감소하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오히려 대체 효과를 좀 깎아먹는 요런 재화가 이제 열등재의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등재 중에서도 기펜제라고 하는 재화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그러니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거죠. 반대 방향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보통 수요 곡선을 기펜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펜제는 아까 1번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좀 특이한 재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 가격 효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잘 이해해 두시고요. 3번 사적 재화의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합칠 때는 그래프를 수평으로 합친다라고 했었고, 수평으로 합치고 식으로 합칠 때는 어떻게 된다? 식으로 합칠 때는 식을 Q에 관해서 정리했어요. Q에 관해서 정리해서 합쳤었죠. 왜냐면은 모든 시장 주체들에게는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사적 재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스타벅스 다 같이 4,000원에 사 먹겠죠.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가격 수준에서 너는 몇 잔 먹을 거야.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전부 더한 게 시장 수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식은 Q에 관해서 정리한다라고 했었고요. 4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이다. 수요 곡선의 높이는 우리가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이라고 했었고, 그 재화에 대해서 왜 그만큼 지불하려고 하는지는 뭐 때문이다? 그만큼 편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높이는 우리가 한계 편익, 마지날 베네핏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5번 소비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죠. 그렇죠? 소비자의 우리가 일단 좀 지우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프 상위 이동과 그래프 자체 이동을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본 것처럼 가격이 변해서 소비량이 변하는 거는 그래프 상위 이동이 돼요. 그거는 그래프에 표시되는 변수, 내생 변수에 의해서 소비량이 변하면은, 내생 변수에 의해서 소비량이 변하면은 그래프 상위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가격 이외에 뭐 유행이라든지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지 소득 같은 게 변하면은 이 재화의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이동 방향은 만약에 열등제라면 소득 증가 시 이쪽, 그 다음에 정상제라면 소득 증가 시 오른쪽으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라고 했는데, 자, 수직이란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P, Q 평면에서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쓰냐면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의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해도 소비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직이 되면은 가격 탄력성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곡선이 누워 있을수록 좀 더 탄력적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탄력적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누워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의 가격 탄력성은 같은 게 아니라 수요 곡선상에서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선이죠. 직각삼각선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탄력성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수업 시간에 봤던 것처럼 분모는 원점, 그 다음에 분자는 절편으로 가죠. 그래서 분모, 분자, 길이 비율로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점을 지나가면은 가격 탄력성이 1,
그다음에 요 위쪽으로 갈수록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커지니까 가격 탄력성이 점차 커진다. 1보다 크고 아래쪽으로 가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3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비탄력적이죠. 1을 기준점으로 놓고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우상향 직선에 좀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우상향 직선의 Y축 절편이 공급 곡선의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은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방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구했어요?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 그렇게 구했었죠. 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곡선도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여기 지점에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려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 Y축 절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분자가 항상 더 크게 되죠. 분자가 항상 더 이만큼 더 클 거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크겠죠. 반대로 가로축을 통과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탄력성을 구할 때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인데 분모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면은 기울기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탄력성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 근데 곧 원점이 곧 절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가격 탄력성이 1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두 상품은 보완제 관계가 아니라 교차 탄력성을 판단할 때 기준은 0이었었죠. 그래서 0이면 독립제였었고, 보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완제 같은 경우에 가격 탄력성은 X제의 가격이 올랐을 때 X제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보완제니까 소비량이 같이 줄어드는 재화를 말하죠. 그래서 X제 가격 변화 시 Y제 수량 변화를 보면은 올라갔는데 감소했으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보완제는 음수, 대체제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거니까 양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기준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수요 곡선은 P는 10, 공급 곡선은 Q는 P다라고 생각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은 가격이 Q, 그 다음에 P 평면에서 수요 곡선은 10 이렇게 그렸고요. P는 10, 요게 이제 수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Q는 P라고 되어 있네요. Q는 P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Q는 P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만나는 현재 시장의 균형에서 가격은 당연히 10일 것이고 거래량도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소비자에게 부과해 봅시다. 자, 소비자에게 부과하면은 수요 곡선이 움직일 거고요.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움직이죠. 아래쪽으로 이만큼 움직일 거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P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아래쪽으로 가고, 보조금을 주면 위쪽으로 움직이죠. 반대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위로 올라가고, 보조금을 주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이동 방향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은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1번. 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이 시장 이론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그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부과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보기는 틀렸고요. 그래서 결과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소비자한테 주든 생산자한테 주든. 그 다음에 2번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잉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원래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예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은 곧 수요 곡선 높이로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평일 때는 어때요? 실제 지불한 가격도 10원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높이도 10원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정확히 지불하고자 하는 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잉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8원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만큼 딱 지불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다는 보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거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처음에 가격이 10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8원을 줍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8로 줄어들죠.
자, 그리고 나서 소비자는 정부에게 2원의 세금을 부담할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8원으로 10원으로 변동이 없죠.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가격을 생산자한테 주는 걸로 아니라 그 재화에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경제적 실질이 같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8원에서 2원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차피 1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건 똑같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조세부가 이전이나 이후나 어차피 10원을 부담하는 경제적 실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생산자가 원래 10원에 팔고 있으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2원의 세금을 8원을 받게 돼서 자기 받는 금액이 2원만큼 줄었으니까 조세 부과된 2원을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 경우가 되죠. 자, 이때 생산자잉여는 원래 얼마였어요? 생산자잉여는 실제 받은 가격과 최소 수취하는 금액, 공급곡선의 높이만큼이 요만큼이 생산자잉여였었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고 나니까 요만큼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요 면적이 생산자잉여 감소분이 될 건데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사다리꼴이죠. 그러면은 높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짧은 변이 8, 긴 변이 10이니까 8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은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24원이 아니라 18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중 손실은 2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의 자중 손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부분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럼 여기가 A, B, C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 감소분이 얼마 돼? 생산자잉여 변동분이 마이너스 A, B 만큼이 빠진 거죠. 생산자잉여는 방금 본 것처럼 이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발생하죠. 조세 수입은 얼마만큼? 시장에서 거래된 수량 8, 그 다음에 조세 2. 그래서 요만큼 A 면적만큼이 조세 수입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후생 손실은 얼마만큼 발생한다? 마이너스 B만큼 발생한다. 그럼 요거 B 면적 구하면 되겠네요. B 면적을 구해보면은 높이가 2고 밑변이 2인 직각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2를 2로 나누면 후생 손실은 2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니까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은 20원. 조세 수입은 요거 A 면적인데 A 면적은 어떻게 돼요? 밑변 조세 부과하는 수량 8, 그 다음에 조세가 2니까 조세 수입은 16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 그리고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일반 균형 이론에서 나오는 거고, XJ, YJ, 그 다음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든 생산의 엣지오스 상자에서 두 산업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계약 곡선을 옮긴 지점이 PPC가 되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요거 맞는 얘기죠? 만약에 요 지점에서 X축 생산을 더 늘리고자 하면은 PPC 상의 점은 이미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지점이기 때문에 XJ를 더 만들고자 하면은 YJ를 줄여야 됩니다. YJ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XJ를 더 늘리고자 하면 YJ 생산을 줄여야 되죠. 자, 그럼 이때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봐요?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를 한계 변환율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한계 비용 비율로도 나타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럼 이때는 원점이란다. 접선의 기울기. 원점인데 XJ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변환율이 점차 가팔라지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요거 맞는 얘기고요. 2번.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술 진보 같은 생산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지점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낸 지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은 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똑같은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도 XJ, YJ를 얼마만큼 이제 더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3번 기회비용 체증. 1번이랑 똑같은 얘기죠. 기회비용이 뭐예요? 생산의 기회비용, 생산의 교환비율 요건데 기회비용이 점차 체증하죠. 맞는 얘기고요. 4번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 변환율이다. 방금 제가 한계 변환율이 말했죠.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폼. 그 다음에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아까 전에
PPC상의 점들은 엣지워스 상자, 생산의 엣지워스 상자에서 두 등량 곡선이 접하는 계약 곡선을 옮겨온 거라고 했었고, 두 등량 곡선이 접하는 계약 곡선상의 점들은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든 이미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지점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추가적인 파레토 개선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4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 그냥 매번 이런 문제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었을 때 시장 수요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더한 게 시장 전체 수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장 전체 수요는 요거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효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톡이나 뭐 SNS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합이 아니라 다 같이 카톡을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톡을 쓰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은 내가 원래 쓰고자 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시장 전체 수요가 발생하죠. 나는 원래 카톡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바람에 나도 하나 더 쓰게 됐어. 또 그런 식으로 원래 쓸 생각이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의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 효과라고 하는데, 속물 효과라고 하지 않죠. 속물 효과는 그 나만 쓰고 싶은 거, 비쌀수록 더 사고 그런 건데, 속물이 그러니까 속물 나쁜 말인지 어쨌든 그 이제 속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안 쓰고 싶어 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홍대병, 힙스터병, 남들이 안 쓰는 거, 남들이 안 신는 것만 신발 신고 싶어, 남들이 안 타는 차만 타고 싶어. 그런 거는 속물이 아니죠. 그거는 홍대병이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속물 효과는 아니고요. 속물 효과는 그런 게 아니고 막 비싸질수록 더 이제 많이 쓰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귿 열등제라도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요거 아까 전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볼 때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열등제라도 일반적인 열등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문제에서 모든 재화의 보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할 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증가, 가격 하락 시에 소비량이 대체 효과 발생 이후에 소득 효과가 한 번 더 증가하면 그게 정상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열등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열등제는 대체 효과가 그래도 소득 효과보다 큽니다. 하지만 기편제 같은 경우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였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체 효과 이만큼, 소득 효과 조금 깎아먹기 때문에 열등제를 할지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늘어나는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도출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리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제다. 맞는 얘기죠. 정상제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이런 네트워크 효과나 속물 효과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디귿 리을처럼 어차피 맨날 나오는 보기들,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보기들까지 풀어내면은 이런 문제를 푸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게 나오더라도 나머지 보기들 한번 속어법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답은 구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기업 생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기업.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다.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 요소가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냐 없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동은 항상 가변 요소가 되고요. 자본이 고정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 자본량을 조정할 수 없는 기간은 우리가 단기로 보죠. 그래서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다른 생산 요소가 고정인 상태에서 생산 요소 투입 증가에 따라 한계 생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다. 이건 뭐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의 정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디귿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은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등량 곡선이나 무차별 곡선이 똑같죠. 아까 전에도 봤던 얘기고 LK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은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기술 대체율은 점차 완만해지죠. 노동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차 가팔르고 완만해지고 되기 때문에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맞는 얘기고요. 리얼
비용 극소화는 이윤 극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자, 비용 극소화랑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랑 했을 때 어디가 더 큰 범위가 되냐? 이윤 극대화가 더 큰 범위가 됩니다.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면은 비용 극소화도 당연히 달성이 되는 거고, 비용 극소화가 달성됐다고 해서 이윤 극대화가 맞듯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이윤이라는 거, 요거 이제 비용 극소화는 총 비용 쪽의 비용 쪽의 측면이고,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입과 총 비용 두 개가 다, 수입은 최대로 커지고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지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가 더 넓은 개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보기는 틀렸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번 후생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1번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는 추가적인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선의 개선을 거듭해서 이제 모든 개선을 이룬 가장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2번 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데, 일단 오목성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제2정리는 이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약단조성이 아니라 강단조성이죠. 그 다음에 외부성이 존재하면,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 실패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반 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지,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거잖아요. 봅시다. 일단 더 내용까지 깊게 볼 지금 강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제1정리는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의 이윤 극대화, 자기의 효용 극대화만 추구하면은 시장 전체의 균형도 알아서 달성될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이 충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사익만, 내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사회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도 충족됐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 신이 존재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개인들 간의 질서를 정리해 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노동과 자본만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미니멈 2분의 L K, 그래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로 주어졌고요. 노동의 가격은 2원이고요. 자본의 가격은 3원일 때 기업이 재화 200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평균 비용은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함수별로 최적 생산점을 찾아야 되죠. 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의 최적점은 어디가 돼요? 최적점은 Q는 2분의 L K, 세 개가 같아지는, 요 두 개가, 가운데 항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점이 될 거고, 이때 200개를 만들고자 했으니까 2LK 넣어주면은 노동은 몇 단위? 노동은 400단위, 자본은 200단위 넣는 게 최적 상황이 될 거란 얘기고요. 그럼 이때 총 비용은 얼마가 돼요? 총 비용은 우리가 예산선 써주면은 WL 더하기 RK가 되죠. 보시면은 노동의 가격이 2원인데 400명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가격이 3원인데 200개 투입이 될 테니까 800 더하기 3이잖아. 3. 그 다음에 600 해주면은 1400이 되겠죠. 1400은 총 비용이고 평균 비용 구하라고 했으니까 1400을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평균 비용은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또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